현상, 주거분리, 그다음에 조세 기착이 좀 있습니다. 조세가 조금 어려운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투자론을 조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론을 앞에 위험과 수익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요? 진도를 조금 더 빼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0일 행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써서 자, 일단 여과 현상에서는 그 19번에서부터 22번까지인데요. 그 중에 20번과 22번을 풀어드리고요. 19번에서는 그 5번 지문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19번의 5번 지문을 보시면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량주택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선비가 가치 상승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수선비가 가치 상승보다 더 크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누가 그걸 수선하려고 하겠어요? 수선 안 하겠죠. 그러면은 점점 악화되는 거죠. 자, 그러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수선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불량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주의하시고요. 자,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아마 문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실패 원인의 외공불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공불비, 이것만 외워놓고 있는데, 불량주택 문제 이렇게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은,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 불량주택 문제, 이게 무임 승차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넣는 거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외공불비 이런 거 없는데 불은 읽잖아요. 불은 이 둘 중에 찍는 거죠. 이게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공불비의 불은 불안전 시장이죠. 독점 과점,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고요. 20번에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상향 여과란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상위 계층으로 사용되는 게 이 상향 여과고요. 다음에 2번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급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 많아지겠죠. 하향 여과가 됐으니까. 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이 바로 뭐예요? 저급주택이죠. 저급주택 신축 공급이 제한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공급, 저급주택 공급이죠. 저급주택 공급은 하향 여과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맞죠? 다음에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건 조금 전에 봤던 하향 여과죠. 하향 여과에서는 아까 그 임대료 보조 등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그 공급 증가가 바로 하향 여과를 통한 공급 증가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 주택에서 저급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21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자, 22번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에서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도시에서 중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주거분리란다. 맞죠? 그 다음에 주거분리의 원인으로 외부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 여과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저급주택의 신축을 규제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이 22번은 3번 지문보다는 이건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른 지문들을 좀 봐야 되죠. 주변 부동산이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이득이 있고요. 정예 외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정예 외부가 나타나고요.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정예 외부 효과 편익은 얻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려고 하면 물론 이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소득 주거지역이 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저소득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세는 중요합니다. 이거 조세는 중요하고요. 이 조세에서는 일단 조세 전가 현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효과,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효과,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원 배분 효과예요. 자원 배분 효과.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세 증가는 탄력성으로 얘기하죠. 탄력성 얘기할 때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누가 더 부담이냐 덜 부담이냐 이거잖아요.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이죠. 수요자가 덜 부담. 만약에 공탄이 더 크면 이러면 이제 공급자가 덜 부담하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 되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죠. 여기도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반반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으면 반반이죠. 이게 탈선이 같은 경우죠. 이게 이제 반반이에요. 자, 이게 이제 조세 전가 현상이고요. 요거를 거미집 모형하고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거미집 모형하고 함께 정리하면은 수탄이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면 탄력성으로 똑같으면은 순환형 이렇게 되죠. 자, 탄력성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판매 수익까지 해볼까요? 총 수익까지. 임대료 수입이라고도 하죠. 이러면은 이게 탄력성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3가지가 나온 거예요. 탄력성에서 5가지, 지금 2가지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요 3가지 말고 탄력성과 그래프, 아까 B가 더 있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요거 하나 지금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빠져 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 공탄의 크기 결정 요인. 됐나요? 그래서 탄력성에서 그 5가지,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5가지 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탄력성의 종류에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요거는 이제 종류에서 얘기했던 거고, 가격 탄력성을 따로 5가지 했잖아요. 그 5가지 중에 요 3가지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가지만 더 하면 탄력성은 다 되는 거죠. 탄력성이 어렵지 않아요. B가 더 많나 어렵지 다른 거는 할만한 거예요. 자, 이거는 수탄이 1보다 크면 뭐고요? 1보다 크면은 가격을 내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 수탄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 수탄이 1이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변함이 없다. 맞나요? 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근데 요 2개하고 요쪽 2개하고 요 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요쪽 2놈 조세 증가하고 요쪽은 조세 증가예요. 조세 증가에서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고, 거미집 모형에서는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요 2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요 2놈은 조세 증가와 거미집 모형은 수탄과 공탄이 함께 있어야 돼요. 수탄과 공탄이 함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수요자가 더 부담 또는 공급자가 더 부담 또는 여기 발수렴형 발산형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는 공탄이 있어요 없어요?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곡선만 그렸잖아요. 판매 수입할 때 수요 곡선만 그렸죠. 공곡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수탄이 1보다 클 때 조세 부가시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OX.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클 때 가격을 낮추면은 판매 수입 증가한다. 임대료 수입 증가한다. OX. 1번 O예요, X예요? 2번 O예요, X예요? 말을 하세요, 말을. (1번) O, X. 우리 다섯 결로 할까요, 그냥? 다섯 결로. 1번 O이신 분 없네. X이신 분. X이신 분이 많네. 그러면 X로 가시죠. 자, 2번 O예요, X예요? O 한 분, X 두 분. 뭐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X 세 분, 한 분 세 분, 둘 다 X예요, 둘 다. 조세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함께 나와야 된다고요. 수탄, 공탄 함께 나와야 된다고. 판매 수입 이런 말 나오면은 수탄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와야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 탄력 따라 얘네들은 조세부가 거미지 모형 이런 거는 수탄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수탄, 공탄 같이 나와서 누가 더 탄력적인지 누가 더 비탄력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맞아요? 수탄이 1보다 크다. 그럼 수탄이 2다. 수탄이 2면 조세 부과하면 수요자가 덜 부담할까요? 공탄이 3이면 어떡할 건데요? 공탄을 지금 안 알려줬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수탄이 0.5라면 어떡할 건데요? 여기에 0.3이면 되지. 이렇게.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잖아요. 아무리 수탄이 공탄보다 더 커도 1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요건 난이도가 높아요. 요거 만약에 출제된다면 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90%는 틀릴 거예요. 90%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 출제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알고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중에 많은 교재들이 교재가 틀렸어요. 교재가 틀려 있다고 지금. 예, 교재가 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디 맞춰주세요. 혹시 이렇게 나오면. 말씀드렸습니다. 예, 난이도 조절을 한다면은 이런 데서 조절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수두룩하게 틀린다고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풀어야 된다고요. 조세 귀착이나 거미집 모형은 상대적 탄력도고, 예, 판매 수입은 수탄만 보는 거예요. 수탄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에 동결 효과 있죠. 동결 효과. 그 다음에 자원 배분 효과. 이건 문제 풀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번의 경우에 그 5번 지문에 정률세의 역진세적인 효과라는 지문이 있어요. 5번, 23번에 5번. 자, 그거는 오른쪽에 23번의 해설을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인 경우 부과된 조세의 전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세금 전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다음에 2번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동일하네요. 그럼 반반이죠. 맞고요.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그래서 증가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커집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죠. 그럼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몫은 없고요. 다음에 5번의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건 뭔 뜻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 소리죠. 그러면은 조세 부가전액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소비자에게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25번을 가시면, 자,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출제됐던 거예요. 정답 지문이 난이도가 높은데,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난이도가 좀 높더라도 그 의미가 뭔지를,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5번의 정답 지문이 3번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매수인하고요, 매도인하고 지금까지 조세가 없었을 때 1억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 없던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라고 칠게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세금 1,000만 원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매수인한테 야, 이제 1억 1,000 줘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억 내다가 갑자기 1억 1,000만 원 더 내라 그러면은 나 못 사겠다, 딴 사람 알아보겠다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딴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 매수인이 골라서 계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네 세금 다 내려면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매도인은 1억밖에 못 받고 받아서 세금 1,000만 원 내면 자기 주머니에는 9천만 원밖에 못 올 수도 있죠. 이러면 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고, 이러면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체로는 어느 정도는 상호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거래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이 1억에서 1억과 1억 1,000 사이 어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 800에 거래가 됐다면 1억 800에, 그럼 누구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매도인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죠. 자, 이러면은 매도인은 1억 800에 받아도 자기는 예전처럼 많이 못 챙겨요. 세금 1,000만 원 내면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는 9,800이 되죠. 그러면 수요자는 얼마를 더 내지만, 800을 더 내지만 세금을 1,000만 원 내버리면 매도인 주머니에는 200이 덜 들어오게 된다고요. 맞나요? 요거를 세전 가격이라 하고요. 세 납부 전, 요걸 세 납부 후란 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더 중요하죠. 그 차액이 뭐가 되는 거고요? 차액이 세금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후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세금 부담 때문에, 없던 세금 부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려던 사람 중에서는 일부 못 살 수 있잖아요. 자금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지금 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29번이에요. 29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그래프라는 게 오히려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은 얼마를 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1억 1,000을 받으려고 해서 1,000만큼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1,000만큼 올리는데 이게 1억 1,000에 거래되냐고. 이게 의도는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얼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1억 8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되는 건 1억 800에 거래되면은, 자, 내려가면은 얼마를 세금 내야 돼요? 이 높이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 세금 내면은 자기 주머니에는 얼마? 9,800.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맞아요, 안 해요? 가격 부담 때문에 가격 올라가니까 수요량 줄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량 줄어들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후 가격을 봐야 되니까 줄어드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전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 줄어드는 거고 거래량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25번의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부가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새우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걸 낮추는 거, 이거보다 낮추는 거죠. 원래보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원래보다 올라가고. 됐나요? 그럼으로써 조세부가 전에 비해 균형량을 감소시킨다고요. 됐나요? 맞아, 안 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분명히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으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 탓이 아니고 국어 탓이에요, 국어.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국어가. 맞아, 아니에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이해됐는데 왜 이게 이해 안 되냐고, 이게. 세전 가격은 높이는 거죠. 수요자 세전 가격 높이고, 수입이 되는 새우 가격은 낮춤으로써, 맞죠? 조세부가 전에 비해 균형량을 감소시킨다고요. 됐죠, 이제? 그 말 뜻이. 자, 그럼 됐고요. 1번, 2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4번을 보십시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자, 동결효과 이제 나오죠.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효과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을 때의 동결효과. 자, 요것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이게 균형 상태에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 시세 차익이 양도소득이고요. 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의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죠. 이걸 줄여서 다시 이렇게, 의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눈 뜨세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찔러봤어요. 하기는 못하겠고 지금쯤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바쁘기는 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놓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투기적 수요자들은 앞으로 더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이 생길 때까지, 시세차익이 생길 때까지. 근데 이미 과거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양도소득이 상당히 발생한 상태에서 지금 내놓으면은 없던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야, 이제 양도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게 바로 동결효과예요. 공급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이걸 동결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에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공비탄, 이렇게 읽어요. 공비탄. 그게 빨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공비탄, 수탄 이렇게 읽으면 벌써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가잖아요. 알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은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틀렸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내가 알고 들어가는 경우하고요, 뒤늦게 가서 다시 보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요령이에요.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공탄, 수비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걸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다음은 이제 26번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죠. 이게 바로 요거 자원 배분 효과.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자원 배분 효과인데, 자, 이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빨리 맞춰 드릴 테니까. 원래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도 자원 배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효율적이죠. 정부는 언제만 개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세를 부과하는 게 멀쩡한 시장에 조세를 부과할 때는 이 말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 나타나는 그 시멘트 공장 이런 경우에 공예세 부과하는 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공예세를 매기니까 괜찮아요. 그때는 그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자원 배분을 오히려 악화시켜요. 비효율적이 되게 해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조세 부과 전에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거래량이 아까 균형량 준다 그랬죠. 조세 부과하기 전에 이제 100개가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자, 이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100개란 얘기는 이 시장에서는 100개만큼 상품이 생산돼서 소비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상품 생산하도록 자원이 이쪽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태? 효율적인 상태예요. 이게.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90개만큼으로 준다면, 자, 이게 이 상품은 1인당 1개씩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쳐보세요. 이 사회에서는 원래 1인당 1개씩 100명이 이 상품을 구매하던 사회였어요. 이게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세금 부담 때문에 이걸 수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늘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들이 10명 생긴 것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원이 이쪽으로 100개만큼 자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90개만큼의 자원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것은 자원을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발생했다? 왜곡이 발생했다. 왜곡이. 자, 그런데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 보세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더 크죠. 그러면은 똑같이 조세가 이렇게 부과돼도 요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요렇게 줄어드는 거, 이게 비과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은 덜 변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은 양은 더 변하잖아요. 감소하더라도 어떻게 더 많이 감소하죠. 눈 뜨세요. 근데 80개. 자, 그러면 더 탄력적이 되니까 수량이 더 많이 줄죠. 이거는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심해진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 배분 왜곡은 더 심해지고,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죠.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은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어요. 자,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뭐 어떻다고요? 자원 배분 왜곡은 적다. 그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럼 자원 배분 왜곡은 없다예요.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근데 그게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면 더 가파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이제 조세 부과의 크기예요. 더 비탄력적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더 비탄력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려볼게요. 똑같이 천이 올라가도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 똑같은 높이 올라간 거예요. 흰 게 빨간 걸로 올라간 높이나 요 파란 게 파란 걸로 올라간 높이나 같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얘가 덜 올라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은 똑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갔을 땐 균형량이 여기죠. 흰 게 빨간 걸로 됐을 때는 균형량이 여기 요렇게 감소하잖아요. 파란 게 파란 걸로 갔을 때는 이 원래 수용선에서 요걸로 바뀌거든요. 요렇게. 그럼 공급곡선도 비탄력적일수록 적게 감소해요. 적게.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수직에서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봤자 그 자리죠. 수직이면은 그 자리에서 올라가봤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비탄력적일수록은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그럼 둘 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 변화가 없어요. 앞에서 이건 이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든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시험에 무려 3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정답 지문이 되지는 않았는데 약간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뭐 그렇게 이제 이해는 되셨잖아요. 이제 그 자원 배분 왜곡의 의미가 얼마나 수량 변화가 크게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 이거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해하신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튼 자, 26번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1번, 2번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적다?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도 자원 배분 왜곡은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그 3번은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럼 탄력성이 커지죠. 그러면은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악화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에 한 번 더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 연습하면 돼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이고, 자,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요? 공탄 이렇게 읽고요.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수비탄. 자,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재산세를 증가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가 아니죠. 수비탄이니까 더 많이 증가되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이 자원배분 왜곡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집이면 152쪽인가 150쪽인가 그 요약집에 경제지대, 지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대가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고요. 이게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생산요소 공급이에요. 생산요소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다가 뭐예요? 이 전부 다가 잉여라 그랬죠. 잉여, 경제지대. 자, 이거 수업할 때 그 152쪽인가? 수업할 때 152쪽 맞나요? 152쪽 맨 밑인가요? 경제지대? 맞나요? 자, 이거 말씀드릴 때는 제 말씀드리죠. 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제가 전국적으로 개론 선생이 한 명밖에 없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 들어오는 소득이 전부 다 잉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모두 다가 잉여 경제지대. 고전학파는 지대를 다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잖아요. 이걸 다 불로소득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 이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는 고전학파는 토지를 수직으로 봤던 토지 공급을 전부 다 잉여예요. 전부 다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세금 매겨도 정당해요. 불로소득에 매기는 거니까 비난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다 세금 매기는 거다. 싹 세금 매기고 다른 종류의 세금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매긴다. 토지 단일세요. 다른 종류의 세금이 없어요. 그래도 정부 재정 충당을 다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장점이 또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수직이죠. 조금 전에 수직이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금이냐 이거예요. 수직이니까 자원배분 왜곡도 없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부과하면 많이 부과할수록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토지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공급을 안 해버리면.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공급이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해지니까. 근데 이거는 세금을 매겨도 전혀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왜곡도 없이 불로소득에다가 세금을 싹 매기니까 얼마나 좋은 세금이냐. 이게 토지 단일세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왜곡 문제라든가 토지 단일세 문제라든가 요게 다 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은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시험에 꽤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빈말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옛날보다 많이 뻔뻔해졌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할 걸.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27번, 28번 투자론을 좀 애매하네. 이게 정말 시간이 정말 애매하네. 지렛대 효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진 않고요. 지렛대 효과는 몇 개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68쪽에 가셔서요. 지렛대 효과는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3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중요도는 높지 않고요. 2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 3번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나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면 정해질의 효과가 나타나면 위로 올라가고 부해질의 효과가 나타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맞죠? 이자율이 낮아야죠. 그래야 정해지뢰가 나타납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부해지뢰가 나타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여기가 틀렸죠? 뭐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 5, 6, 7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지렛대 효과 계산이죠. 자, 지렛대 효과 계산도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계산 문제도 다 매뉴얼일 뿐입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 따라 풀면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그렇게 했어요. 이해는 못해도 문제는 풀어요. 계속 반복된 훈련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렇게 풀더라. 정말 제가 통계학을 이해를 못하고 풀었다는 것을 대학교 가서야 알았어요. 대학교 가서 통계학 수업을 듣는데, 저거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해도 못하고 풀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풀이법만 이제 외운 거죠. 그냥 풀이법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요. 하나는 지분 수익률을 물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최근 10년간 요렇게만 물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지렛 효과의 크기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묻는 경우, 요렇게 묻는 경우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자, 둘 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드렸죠. T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여기는 총 투자액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타인 자본 들어가고, 여기는 자기 자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총 투자액이 번 수익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이 번 수익을 넣어야 되고요. 여기는 자기 자본이 번 수익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총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계산하면은 여기가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자율이거든요. 여기는 이자율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자본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이자가 요거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곱해서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인자본분의 요거 하면 여기는 이자율 자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4, 5, 6, 7인데 5번을 풀어 드릴 거고요. 6번은 지뢰효과의 크기를 물어요. 6번은 지뢰효과의 크기, 5번은 지분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지뢰효과 크기에서는 소득이득만 주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서 소득이득도 주고 자본이득도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소득이득만 주는 거고요. 5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나누어서 주고 있고요. 6번은 뭉뚱그려서 그냥 합쳐서 주는 거고요. 7번은 또 각각 준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두 개 다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자본이득이 제로라고 이렇게 알려준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4번 문제는 자본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두 개 다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 중에 5번을 보십시오. 자, 5번을 보면은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만 만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남의 돈이 얼마고요? 6천이고, 남의 돈이 6천이고 이자율은 몇 프로? 이자율은 8%. 항상 남의 돈을 사용할 때는 이자율 있죠. 내 돈이 얼마란 얘기예요? 4천이죠. 자, 문제에서 여기까지 주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요거 줬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 얼마? 800만원. 소득이득만 준 게 아니고 자본이득, 가치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률 줬죠. 가격 상승률이 자본이득. 이것도 항상 번 거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가 3% 올랐으니까 금액으로는 300만원 올랐죠. 그럼 다 된 거 이제. 이 문제에서 준 거 다 됐어 이제. 그럼 이자는 얼마니까? 68에 48. 480만원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1100에서 480 빼면은 620이죠. 믿어주세요. 그러면 4000분의 620 하면은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4000분의 620 하면 반띵 두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은 2000분의 310. 또 한 번 더 하면은 1000분의 155예요. 155니까 15.5%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 남의 돈, 내 돈, 남의 돈 대한 이자율. 총 투자액이 번 돈 중에서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빼면 나한테 떨어지죠. 그럼 내 돈이 얼마 벌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지분 수익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렇게 오면은 이거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1억이 1100 벌었잖아요. 1억이 1100 벌었죠. 1억이 1100이니까 몇 프로? 11% 나올 거 아니에요. 총 이게 전체 자본이 번 거는 전체 수익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이 1100 벌었으니까 몇 프로? 11%. 자,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요거 차이. 1억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1억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얼마 번 거요? 1100만 원 번 거죠. 이자 없이 내 돈으로만 했으면. 그게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내 돈으로만 했으면 11%를 벌 거를 싼 이자, 11%보다 싼 이자죠. 11%보다 싼 이자를 빌려서 투자하는 바람에 수익이 더 높아졌죠. 네, 이게 지뢰 효과가 몇 퍼센트 포인트? 4.5% 포인트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예 지뢰.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6번 풀면 돼요. 6번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걸 부채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부채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여기에
두 개 숫자, 얼마나 싼이자 몇 배 뻥튀기, 두 개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까지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총 투자 수익률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싼 이자인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싼 이자요? 3%포인트 싼 이자죠. 빌려오기는 8%를 빌려와서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합쳐서 11%를 벌었잖아요. 이 소리는 내 돈도 11% 벌었다는 얘기고 남의 돈도 11% 벌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11%니까. 근데 남한테는 몇 프로만 주면 되니까 8%만 주면 되니까 남는 3%포인트는 나한테 얹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 배만큼 얹어지느냐 이걸 봐요. 몇 배만큼. 얼마나 싼 이자예요? 3%포인트 싼 이자죠. 맞나요? 그게 몇 배는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몇 배.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냐? 1.5배죠. 남의 돈이 내 돈의 1.5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3%포인트를 몇 배 뻥튀기 한다? 1.5배 뻥튀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포인트? 4.5%포인트 뻥튀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4.5% 가면은 15.5%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여러분이 연습을 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6번으로 연습하면 되니까 7번으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7번은 여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7번으로 연습하시면은 계산한 후에 저한테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푸시라고요. 7번도 이렇게 지뢰효과의 크기 만들어서 푸시라고요. 됐나요? 이자율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 푸시면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위험과 수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방학이 휴가네. 그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